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또는 조사를 방해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고 복구 불가능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은밀하게 암호화해 있는 데이터의 패스워드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상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간략한 개념, 현황,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면서 알아야 될 디지털 포렌식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서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그런 과정과 기술을 말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이메일이라든지 메신저 같은 걸로 사람의 생각이 표출되기도 하고, 또는 CCTV 같이 사람의 행동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같은 기기를 조사하면 사람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동, 그다음에 사람의 위치 정보 같은 걸 알 수 있어서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1980년대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었고, 그 이후에 인터넷, 모바일 통신, 스마트폰, 이제는 곳곳에 디지털 기기가 설치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 IoT 시대가 되었습니다. 범죄자들도 이런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많고, 그래서 첨단 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해킹해서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범죄도 발생했고요. 최근에는 컴퓨터 내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를 암호화해서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랜섬웨어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을 상대로 하던 사기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온라인 사기로 발전했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 사기나 또는 메신저 피싱 같은 범죄가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범죄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사기관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연구가 되었고, 관련 법 제도도 정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킹 범죄를 다루고 있고요. 형법에서도 95년도에 비밀 침해죄, 업무 방해죄에서 컴퓨터 기록물에 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고요. 2001년도에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각종 법률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범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계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연구하게 되었었는데, 2001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DFRWS, 아마 디지털 포렌식 리서치 워크숍이라는 학술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개최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DFRWS APEC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모든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의 어떤 비리를 조사하는 회계법인이라든지 로펌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기업의 감사팀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해 현장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서 범죄 현장이 완전히 훼손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자의 PC를 분석해 보니까 범행 당일의 날씨를 검색한 게 발견되었고, 보험을 검색해서 가입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험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 현장을 불을 내서 훼손했다는 걸 쉽게 증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범죄 사건에서 효과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업 비리 수사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남는 여러 가지 전자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자문서를 조사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조사하는 형태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경험한 사건 중에는 과로사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은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던 여성이었는데 회사의 출근 기록을 보니까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 인정을 할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근데 고인의 남편이 분석 의뢰한 컴퓨터를 보니까 밤 12시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새벽까지 이 회사의 서버에 접근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수개월간 지속된 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시에 퇴근했지만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샘 작업을 수개월 했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쉽게 과로사로 인정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했다든지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았다면은 당연히 카카오톡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어떤 스마트폰은 안 지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스마트폰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를 조사하면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지우더라도 다른 쪽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범죄 사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기기 사용자들에 대한 그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컴퓨터의 데이터는 많이 저장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화두가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걸 스마트폰으로 또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컴퓨터에 비해서 사생활이 너무 많이 침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조사도 법원에서 좀 규제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일상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검색을 하고 일정 확인을 한 후에 출근합니다. 거리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저를 촬영할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한다든지 메신저로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게 됩니다. 회사 인근에 도착해서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한 잔 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회사에 들어와서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점검하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로 업무는 컴퓨터에서 그 문서 작업을 하고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받고 지시하는, 그리고 또 이메일로 관련된 데이터를 송부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여유 시간이 있으면은 웹서핑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주말에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흔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 흔적을 잘 분석하면은 사람의 생각, 행동, 위치, 인간관계 등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GPS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분석하더라도 행적을 알 수 있고, GPS 기능을 꺼놨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통신사의 기지국과 통신한 어떤 정보, 그리고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의 사용 내역, CCTV 촬영 내역을 보면은 행적을 굉장히 쉽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집어 보면은 사생활 정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는 시작은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자의 동의나 의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 데이터를 보라고 하지는 않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해서 강제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민간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조사권을 확보했다면은 신속하게 관련된 데이터를 보존해야 됩니다. CCTV 같이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는 조사 사실을 알게 되면 범죄자가 당연히 관련된 데이터를 지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데이터 보존 조치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 보존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데이터 소유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만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선별 이후에는 암호 해독이라든지 삭제된 파일 복구라든지, 또는 시간대별로 발생했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와 연관된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06조 3항에 컴퓨터와 유사한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할 때는 기억된 범위를 정의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압수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압수하기 전에 데이터를 열람하면은 프라이버시는 역시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데이터를 열람하기 전에 어디까지 열람할 것인지 범위를 한정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범죄의 정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특정인과 나누었던 특정 시간대 내용만 열람하게 한다든지, 또는 범죄 사실이 있을 키워드만을 선정해서 그 키워드가 있는 전자문서만을 보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고요. 법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개의 학계 중심으로 이런 개정 작업이 논의되고 있을 뿐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하는 사람의 직업 윤리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범죄와 관련된 것만 또는 의뢰받은 것만 조사를 하고 그 외의 거는 보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내부에서 자동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삭제하면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잠금 장치를 하면은 거의 수사기관에서 접근하기 어렵게 된 게 현실이고요. 물론 또 그걸 풀기 위한 노력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패스워드를 알아서 잠금을 해제했다.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별로 보안에 신경 쓴다 그러면 데이터를 수시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고요. 사실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은 파일 단위로 저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녹음 같은 거는 파일 단위로 저장하기 때문에 삭제하면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 같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를 지우더라도 문자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우지 않는 한 복구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그것만 정확하게 지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그 내장되어 있는 공장 초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공장 초기화 기능을 이용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데이터는 다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복구 불가능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복구할 수 있는 키를 갖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키가 없으면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갖다가 버리고자 할 때, 폐기하고자 할 때는 공장 초기화를 해서 폐기하면 개인정보 유출 없이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활동했던 내역들, 그러니까 내 단말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든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들은 선택해서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복사해 간 사람에 의해서 계속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정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자기의 관심사라든지 인간관계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SNS를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요즘 같은 세계에서 SNS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또 내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 지인이 내 공개를 공개하면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불법 행위를 안 하고 모든 것은 다 노출되고 추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SNS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착취 영상물들이 온라인에 횡행하는 현실이 드러나며 사회에 충격을 던지자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안티포렌식에 대한 대응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포렌식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또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는 디지털 포렌식을 일반인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은 범죄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범죄자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티포렌식 행위를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고 복구 불가능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범죄자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외국에다가 데이터를 보관시킨다든지, 또는 추적이 안 되는 익명 서비스를 사용해서 범죄 행위 자체를 감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텔레그램이고, 또는 다크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암호 통신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이 그 수사기관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의 데이터를 저장한 경우에 어떻게 원격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을는지, 또는 은밀하게 암호화했는 데이터의 패스워드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또는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범죄자들도 데이터는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패스워드인 경우에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단어에다가 숫자 또는 특수문자를 결합하거든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사람이 많이 사용할 법한, 또는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할 법한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일일이 넣어보는 거죠. 그 패스워드를 우리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에서 추출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재조합해서 원격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암호를 복구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적당한다는 걸 아니까 추적당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사용합니다.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어떤 압수수색 영장 또는 도움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고 있어서 데이터 자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가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지우지 않으면은 또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텔레그램 사용한 사람의 계정 아이디만 안다면은 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범죄 행위와 그거에 대응되는 그 수사기관의 노력들이 창과 방패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중심으로 연구를 되어 왔는데, 이제는 IoT 기기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도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것이 IoT 기기입니다. IoT 기기는 데이터가 저장되지 그거를 어떻게 지워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 스피커 또는 피트니스 그 트래커라든지 인터넷 공유기를 조사하다 보면은 범죄자의 그 행동이라든지 위치 정보 같은 것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스마트 TV를 분석을 해서 이 TV가 언제 켜졌는지를 분석을 한다든지, 사실 그것도 범죄 수사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언제 사람이 죽었는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살인 현장에서 스마트 TV가 켜져 있었다면은 스마트 TV가 켜진 이후에 사람이 죽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TV에 저장되어 있는 TV의 그 켜진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도 디지털 포렌식 연구 대상이 되고, 또한 예전에는 해양에서 선박끼리 충돌했을 때는 원인 규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육상의 내비게이션처럼 해상에는 GPS 플로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그 소형 디지털 기기를 분석해서 해양에서 일어났던 사고도 규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도 그 여러 가지 내부의 ECU라는 게 있어서 자동차끼리 충돌했을 때 에어백이 언제 충돌했느냐를 분석하면서 교통사고를 갖다 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건 규명에만 사용됐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 규명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IoT 기기에 대한 포렌식과 안티 포렌식에 대한 대응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록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디지털 데이터에 있는 사생활 정보를 막기 위해서 정보 보안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며,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